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헤드라인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시장은 관망세라는 얘기. 그 대신 이제 금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약간 뭔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부분. 근데 금가격은 안전자산이죠. 시장이 좀 안전자산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증권시장부터 좀 살펴볼게요. 나스닥이 0.16 살짝 반등, S&P 500도 0.16 살짝 반등, 다우는 0.02. 다우가 어제 이어서도 좀 더 올라가긴 했네요. 하지만 너셀 지수가 마이너스 0.67로 하락을 했습니다. 너셀 지수가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야. 나스닥이 0.17로 상승했지만 러셀 지수가 하락하니까 어떻게 됐죠? 하락 종목 개수가 2012개죠. 상승 종목 개수가 1113개입니다. 어제는 약간 엇비슷했어요. 뭐 상승 종목 개수는 하락 종목 개수는 엇비슷하긴 했는데 오히려 오늘 그 나스닥이 여기 보시다시피 0.16 상승했잖아요. 0.16이라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개수가 2배 이상, 2배 정도로 더 많죠.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관망은 맞아요. 빅 이벤트긴 하죠.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가. 내일 그 새벽장 끝나고 미국 5시 이후로 실적 발표가 나오죠. 프랑스 카크 지수가 마이너스 0.32. 근데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네요. 약간 관망세 모양새요. 뭐 크게 빠지진 않았죠. 뭐 프랑스 카크 지수만 좀 살짝 조정받은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진짜 나스닥이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플래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죠. 차트 패턴에서 이거 아시지? 깃발형 패턴, 이 플래그 패턴 그쵸?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그치?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여기가 여기에요. 나스닥.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네, 이거 선물지수인데 선물지수가 좀 더 직관적이에요. 올라갔다 조정받은 다에 플래그가 주잖아. 그러다가 만약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칠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뭐 실적 발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살짝 한 번은 때릴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는 그 한 번 때려서 올라간 게 뭐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게 이제 단기 고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뭐 다 설명해 드렸죠. 너셀은 최근에 올라올 만큼 올라온 다음에 마찬가지로 플래그 주고 있고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이틀 연속 좀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10년물 채권 금리가 이렇게 좀 반등해서 올라오는 이유는 어제도 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야, 경제 지표는 뭐 하루에 한 번씩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긴 합니다. 네, 미국의 8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발표가 됐어요.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발표가 됐으니까 살짝 볼까요? 그래도 이게 또 말로 떠들어대는 거고 눈으로 보는 거고는 좀 다르니까. 네, 여기 있죠. 네, 컨센서스가 100.9였는데 실제가 103.3, 이전이 101.9였는데
103.3이니까 여기 별 3개. 뭐 이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거죠. 소비자 신뢰 지수니까 그래도 소비 심리는 살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어제 발표된 것 중에서 내구재 주문 이 부분이 특히 근원 내구재 주문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 경기는 안 좋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소비 심리는 살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선방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냉정하게 보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많잖아요. 2배 정도로 많잖아요. 다만 오늘 올라온 섹터는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이 좀 올라온 거죠. 엔비디아가 좀 선방했다. 파이낸셜 쪽 상승,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쪽, 커스터머 스탬플스 이거 임의 소비재, 자동차 쪽, 헬스케어 쪽 살짝 올라왔고,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근데 산업재에는 산업재. 나머지 머티리얼적고 뭐 에너지가 어제 올라왔는데 에너지가 오늘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유 쪽. 그래서 오늘 참 재밌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안전자산 그리고 이제 유가가 하락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 제목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 안전자산은 선호 심리. 그리고 제가 그 아랫단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은 게 상승 1파 후에 전형적인 조정 2파. 그치? 이거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거고. 뭐 아니나 다를까? 그 헤즈볼라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듯 싶습니다. 많이 뭐 경제적인 관점도 그렇고. 뭐 미사일은 헤즈볼라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뭐 미사일 많아봤자 이스라엘에서 전투기 날아가가지고 공격하게 되면 뭐 끝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헤즈볼라 중동 전쟁 이슈는 금융시장에서 잠시 사라진 듯. 단 하루 이슈. 그러니까 전면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으로 이거는 아니다. 전면전은 나올 수가 없겠다. 근데 전면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뭐 오일 쇼크 있잖아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오일 쇼크. 그것 때문에 전면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정도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가려고 한다면 이란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란이 지금 개입을 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냥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 정도의 어떤 교전 정도 수준이라서 국지전? 이 정도 수준이라서 뭐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유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어제 갑작스럽게 3.24% 상승했다가 오늘은 브렌트유가 마이너스 2.39% 하락을 했으니까 다 빠졌어요. 음봉줌에서 빠져. 확대를 해. 음봉줌에서 빠졌죠. 그 대신 이제 채권 가격이 채권 금리가 반등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채권 금리가 반등해서 올라간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거죠.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승하게 되니까 소비 심리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뭐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채권 금리가 이 컨퍼런스보다 소비자 신뢰 지수에 영향을 받아서 쫄래쫄래 올라왔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고요. 그냥 살짝쿵 올라왔다. 채권 금리가 올라오니까는 네, 유럽의 채권 가격은 빠지겠죠? 반대로.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이제 좀 반대 개념이 있으니까 반비례가요. 예. 금 가격은 금은 그 5일선 타고 올라가네요. 21선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5일선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강하게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금 가격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에서 유일하게 뭔가 방향성을 잡고서 움직이는 투자 자산이 금밖에 없어요. 금 외에는 지금 뭔가 방향성을 잡고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 투자 자산이 없습니다. 근데 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전자산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왜냐면 뭐 여러분들이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그 상대적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계셔서 머릿속에 그게 개념 정립이 안 되신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뭐 간혹가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해 봤는데 네,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현금성 자산,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투자 자산.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의 반대가 투자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위험 자산, 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안전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 현금성 자산과 투자 자산의 네, 중간쯤이죠. 물론 냉정하게 본다면 투자 자산이긴 하죠. 근데 금방 현금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그냥 현금화 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 그냥 금은 늘상 뭐 현금하고 거의 1대1 매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면서 투자 자산이 금이에요. 아니 이 금이에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이제 위험 자산, 이쪽은 안전 자산인데 금이 안전 자산이잖아요. 그 안전 자산에서도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채권도 안전 자산이다. 금도 안전 자산이다. 이렇게는 들어보셨는데 그러면 채권과 금은 누가 더 안전 자산이냐? 금이 더 안전 자산이죠. 채권은 때로는 위험 자산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 자산으로 본다면 금이 채권보다 더 안전 자산이고 당연히 현금이 달러가 더 안전 자산이겠죠. 자, 금이 요 정도 위치 포지션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은 아까 보셨잖아요. 증권 지표들 보셨잖아. 봤는데 뭐만 지금 시장에서 방향성을 잡고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그 주식 그 나스닥이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락 종목 개수가 2배 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떠들어대는 게 뭐냐면은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게 그거잖아. 지수가 메인이 아니라니까? 그냥 지수만 보시게 되면은 이해를 못 하시잖아. 지금 시장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스닥이 0.16 올라왔는데 하락 종목 개수가 2,000개로 2배나 더 많잖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지수 봐서 시장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지수는 그냥 잔파동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워낙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배울 때 언론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TV를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는 마치 주식이 뭐 메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는데 그렇게 잘못된 접근으로 투자하다 보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본인 자신인 거잖아요. 왜 그네들에게 당해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네, 여하튼 간에 오늘 그래서 지금은 투자 자산 중에서 금이 방향성을 잡고서 계속 올라가요. 결국에는 이제 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금은 안전자산이잖아요.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채권 가격도 오늘은 좀 빠지긴 했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TMF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채권 가격 ETF 채권 가격도 은근하게 많이 올라와요. 거기다가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더 채권 가격 올라가기는 하겠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쪽이 저거잖아요. 안전자산이고 이쪽이 위험자산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안전자산의 폭 해칭 개념을 갖고 있는 거야. 위험자산에 대한 해지 개념으로 안전자산에 지금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물론 지금 상태가 너무 심각한 상태는 아니에요. 만약에 너무 심각한 상태였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금보다는 이제 현금 쪽으로 더 포커싱이 맞춰지겠죠. 그나마 지금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나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타임이라고. 나중에는 숨을 쉴 수 없는 타이밍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겠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우려를 그거에 대한 이제 시그널이다 이 이야기 하잖아. 우려. 근데 우려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려가 아니라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경기 침체라고 단정 짓는 게 맞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99%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99.999%다. 단지 그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타이밍이 언제냐 그거에 따른 것 뿐인 거지. 경기 침체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는 게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 문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받냐 안 받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경기 침체 우려예요 이렇게 접근하면은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는 거고 너무 생각 없는 거 아닌가? 너무 아무 개념도 없는 거 아닌가? 예.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다 이주로 쏠리잖아요. 그 현금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닌데 최소 못해도 일로는 쏠리잖아. 안전자산죠. 돈이 이주로 쏠립니까? 이주로 쏠리지?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잖아. 지금 방향을 잡는 게 금밖에 없는데 엔비디아는 하나의 이슈일 뿐이에요. 뭐 엔비디아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것 같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시야가 협의적이고 너무 작으면 안 돼. 그럼 굳이 본인만 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거 미국 기준금리와 글로벌 경제 위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이제 실업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위기와 실업률의 관계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실업률은 갑작스럽게 올라갑니다. 근데 실업률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금리 인하하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금리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실업률은 당연히 올라가요. 그건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긴 하는데 까먹었을 수도 있어. 이 지표 아시죠? 그 필립스 곡선이라고 다들 아실 거야. 아시긴 할 건데 여러분들 바쁘시다 보니까 까먹었을 거야. 예전에 제가 강의했었고, 근데 오늘은 제가 아침 시간이라서 강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핵심만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에요.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실업률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실업률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는 우하향 그래프고요. 요런 것은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충 관계가 있다. 상충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반비례잖아.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물가는 떨어진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준이 계속 금리 상승할 때 금리 동결하고 있을 때 이야기했던 게 그거잖아. 물가를 낮추겠다. PC 지수, 뭐 CPI 지수, 근원 CPI 지수, 근원 PC 지수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2%대까지 낮추겠다. 그러니까 물가를 지금 낮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낮추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이건 좀 매우 중요해서 지금이 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을 디스인플레이션이죠. 디스한다.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 사이클을 보게 되면 디스인플레이션 다음에 뭐예요? 디플레이션이잖아요. 디스인플레이션도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 다음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디플레이션에 오는 거잖아. 디플레이션 오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물가 툭 떨어지는 거지.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적정 목표 물가가 뭐 예를 들어 2%인데 2%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1%까지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툭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실업률은 어떻게 됐어요? 엄청 올라가겠지. 이거 필립스 곡선 다 아시죠? 모르시지 않으시죠? 제가 예전에 다 강의도 했었고 뭐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이건 기본 원리인 거예요. 이거 뭐 어려워하시면 안 되고 낯설어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매우 중요하냐면은 금융위기가 늘상 와요. 언제 오느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부터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닷컴 버블 이야기 들어보셨고,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고,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 이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 2009년이다, 2008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그것은 지나가고 나서 그게 몇 월 며칠 2008년 몇 월 며칠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 그때쯤 발생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 특정한 시간부터 그게 발생하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에요.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당연히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서 시장의 유동성 물량을 푸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늘상 뭐 닷컴 버블 있었고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도 있었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도 있었고 늘상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가 위험해질 것을 이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늘상 세계 경제는 이렇게 반복해 왔으니까. 단지 그것이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라 하는데 영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어차피 누군가는 당해요. 다만 미국은 안 당할 거야. 덜 당해도 조금만 당할 거야. 이거인 것 뿐인 거지 반드시 당합니다.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온다고요. 누가 많이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 뿐인 거지. 한국이 많이 당할 것이냐, 미국이 많이 당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어디가 더 당할 것 같아요? 미국이 많이 당할 것 같아요? 한국이 당할 것 같아요? 그 지금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그런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금리 인하를 이렇게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가 여기까지 이렇게 뚝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금리 인하는 이렇게 과정. 금리 인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일정하게 뭐 빠르면 1년 금리 인하를 쫙 내릴 때 빠르면 1년 안에 다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흔치 않고. 근데 어쩌다 있긴 있어요. 근데 1년에서 2년 금리 인하를 하는데 빠르면 1년인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고 있긴 있어요. 근데 1년에서 2년 아니면 뭐 2년 6개월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요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물가가 떨어진다는 전제 조건에서 금리 인하는 거잖아요.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아까 보셨잖아. 어떻게 돼요?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지. 노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 일할 곳이 없다는 거잖아. 아니 그렇잖아. 사람이란 게 일을 해야지 뭐 월급을 받든지 돈이 생겨가지고 그거 갖다가 생활할 수가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부족해졌어. 그럼 당연히 그게 좋은 경제겠습니까? 안 좋은 경제지. 아, 나는 돈 벌고 있어요. 뭐 나만 돈 번다고 해가지고 그게 혼자서 세상을 혼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럼 당연히 경제 위기가 오죠.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뭐예요? 예,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항상 이 경제 위기가 스타트된 시점부터 닷컴 버블이 시작된 시점부터 그 결과값은 실업률이 치솟아 올라갑니다. 정점을 찍습니다. 7.2% 찍고 닷컴 버블이 시작되면서 또 실업률이 6.3% 찍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실업률이 10% 찍고 경제 위기라는 것이 며칠, 몇 시, 몇 분에 발생하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단지 이제 그런 건 있긴 하겠죠.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과정으로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른 인식이 다른 거야.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관점과 그냥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의 분들과의 그 경제 위기가 느낌이 달라.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그거겠지. 지수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가다가 행보하다가 갑자기 폭락하게 되면 여기서 뭐 빠지는 데 있어서 뭐 10% 빠지고 뭐 20% 빠지고 뭐 30% 빠지고 지수가 그런 식으로 폭락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그러시면 안 되지. 아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되게 웃기지 않나? 주식 투자는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영역이 있는 건데 주식 투자는 미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분들은. 근데 이미 급락을 때렸어. 아, 급락을 때렸기 때문에 나 경기 침체가 왔어? 나 그걸 인식했어?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게 말이의 방구예요. 내가 경기 침체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주가가 지수가 폭락했기 때문에 내가 경기 침체를 인식했어.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게 솔직히 제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올바른 정신이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경기 침체를 느끼는 것을 폭락하면 아 경기 침체야. 그 주식을 왜 합니까? 주식을 왜 해요? 뭐 손절하려고 주식합니까? 당하려고 주식하는 거예요? 폭락하기 전에 지수가 폭락하기 전에 경기 침체라는 것을 내가 그 시그널을 잡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거에 따른 투자금 운영이라든지 투자 전략을 올바르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생각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하는 시점부터 지금부터가 경기 침체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실 거예요? 또 지수가 폭락하면 그제서야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러실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제가 이렇게 소리 높여 떠들어대 봤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늘상 단 한 번도 예외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경기 침체라는 걸 느끼죠. 경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실물 경제에서도 뭔가 카드 대란 사태라든지 뭐 PF 대출 뭐 문제 부동산 폭락 사태 막 이런 거 결과가 나오고서 본인이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손해를 보게 되면 그제서야 뭐 경기 침체가 왔어요. 이렇게 인식하는 거잖아. 뭔가 결과가 오고 내가 피해를 받아야지만 내가 피부에 실제적으로 느껴야지만 그제서야 경기 침체라고 인식하는 거잖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뭐예요? 피해를 보고 나서 경기 침체요. 그게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 개념이 있는 거 없는 거? 근데 늘상 그렇죠. 늘상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늘상 단 한 번도 그 법칙은 벗어난 적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금리 인하 시대의 하락장 매매법. 지금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금리 인하 시대다. 하락장 매매법.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매매법을 바꾸셔야죠. 당연히 하락장 매매법 뭐야? 가치 투자 아니겠습니까? 상승자 매매법이 모멘텀 투자고 통상적으로. 준비하셨어요? 또 지수 폭락하면 그제서야 경기 침체가 왔다고 이야기하실래요?
내가 손절해야지 그제서야 경기 침체가 왔다고 이야기하실래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가 경기 침체예요. 근데 경기 침체는 하나의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그 시점에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명명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이 경기 침체라고요.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실업률이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요. 1년 동안 이 경기 침체도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여기 뭐 닷컴 버블 이게 뭐 하루인 줄 아세요? 한 달인 줄 아세요? 6개월인 줄 아세요? 이거 2, 3년이에요. 2, 3년. 이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문제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1년이에요. 1년. 최소 1년입니다. 최소. 아시겠죠? 예.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물가가 지금 떨어진다고 좋아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역전됐어요. 예, 지금 상황이 역전됐어. 아, PC 주스 또 그러실 거예요? 아, PC 주스가 떨어졌어요.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은 안 된다고. 떨어지면 실업률이 증가한다고. 물론 그건 있죠. 물가가 이제 적정하게 떨어지면 되죠. 여기까지만 떨어져가지고 요 범위 내에서 실업률도 이렇게 최대치로 증가하지 않고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여주면 좋죠. 딱 여기가 좀 이상적이긴 하죠. 근데 그게 그렇진 않죠. 예. 늘상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이 되다가 어느 순간 촥 왜?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이거는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어떤 사이클? 인플레이션 사이클이라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상식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보세요. 상식 진짜 완전 기초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니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왔어. 그래서 상승 오파가 와가지고 와 올라갔어.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떨어지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왔잖아.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왔어. 야 디스인플레이션 왔는데 갑작스럽게 디플레이션을 거치지 않고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걸 거치지 않고서 디플레이션을 거치지 않고서 가능합니까? 갑자기 뭐 디스인플레이션 됐는데 갑자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간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아까 경제지표 보셨잖아요. 월요일날 8월 26일 월요일날 미국의 7월 내구재 주문 어떻게 됐어요? 안 좋게 나왔잖아. 그냥 소비 심리가 오늘 그나마 긍정적 나와서 그런 것 뿐인 거지. 이미 기업들은 다 준비하고 있어요. 기업들은 준비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지금 흥청망청. 경제 개념이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긴 하잖아요. 일반 이제 서민들이긴 하잖아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는 거니까. 경제 개념이 냉정하게 이야기합시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경제 개념이 그렇게 많으신 건 아니잖아. 전문가는 아니잖아.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뭐 언론에서 떠들어대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것 뿐인 거지.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반 개인 투자, 일반 뭐 분들 수준으로의 지시로 투자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안 하시고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경제 개념은 있어야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계속 기업들은 위험 관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근에 이 투자 자산 포지션도 그렇고 금가격만 계속 올라가잖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현금 이게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긴 있을 거야. 지금은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이 채권과 현금의 중간인 금이 지금 상승하는데, 진짜 최악이 되면은 아마 달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최악의 경우. 근데 아직은 최악은 아니니까 금가격만 올라가는 거죠. 근데 금가격이 올라가던 뭐 달러가 올라가던 채권이 올라가던 어차피 여기는 안전자산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야. 요번에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좋게 나오게 되면 이제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계속 올라간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단기 고점은 올라갔다가 빠진다고 봅니다. 왜? 뭐 왜야? 이거 겪지 않으셨어요? 닷컴 버블 겪지 않으셨어요? 뭐 AI 버블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닷컴 버블, AI 버블, 이거는요 기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경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명을 하는 거라고요. 아,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라고요. AI에게 문제가 있어서 AI 버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AI가 올라갔는데 그 AI 종목이 확 빠졌어. 그러면은 게다가 그 AI에게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그렇게 명명하면 되는 거지. AI에 문제가 있었다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뭐 저번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만약에 AI 반도체가 A 파동, B 파동, C 파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락이 나오고, 제약바이오 쪽에 이런 식으로 하죠.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런 교차 지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어느 현재 이 포지션에서 이 여기냐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여기면 빠질 거고 여기면 올라갈 거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 종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만약에 2년 후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나마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하던 거잖아. 계단식 하락. 근데 그 계단식 하락이 그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금리 인하 때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2년이 걸리니까 그 계단식 하락이 뭐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동안 엔비디아가 잘 올라갔잖아. 1파, 2파, 3파, 4파, 5파 잘 올라갔지. 이 계단부터 정상부터 빠져서 이 계단 가다가 또 정상부터 빠져서 지지하고서 요 계단 빠져서 요 계단. 여하튼 간에 지금은 뭐 경제 위기라는 것은 이미 뭐 확정적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투자금 운영이라든지 투자 전략을 올바르게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게 핵심이겠지. 그러면 뭐 전반적인 큰 흐름은 다 말씀드렸죠.
뭐 증권 시황에서 뭐 이거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에 주목하라.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잘 모니터링이 안 돼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니터링 하기가 어렵고요. 왜냐면 기간이 길잖아. 기간이 길기 때문에 까먹는다고. 사람이란 게 제가 보니까 그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주식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모니터링을 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 여러분들 이제 본업이 있으시잖아. 여러분들 이게 뭐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주식을 전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 일부 특정한 몇몇 분들만 전업으로 하시는 거고 대부분 이제 직장이 있으시고 개인적인 생활이 있으시잖아. 어쩌다 한두 번씩 보실 뿐인 거잖아. 여러분들이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까먹는다고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격이 이제 쿨하신 분들 있잖아. 성격이 낙천적이시고 쿨하신 분들은 금방 더 빨리 까먹죠. 하여튼간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바쁘시다 보니까 아무리 들어도 모니터링 안 하시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죠. 바쁘시니까. 현실적.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3일 정도면 다 까먹어요. 3일 전에 뭘 이야기했던 걸 까먹어. 그러면 까먹으면 당연히 모니터링 계속 안 하게 되면 그것도 기간이 이 계단식 하락도 2년 정도 걸릴 건데 이걸 캐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짜서. 그게 뭐 똑똑하지 않아 이런 영역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보니까 다들 바쁘시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전문가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 요 글로벌 경제 위기 일본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990년 8월에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 이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 이게 이제 경제 위기 아까 보신 것처럼.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그 엔캐리 청산 이슈가 있었죠. 네, 1990년 8월 일본 거품 경제 붕괴와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90년 8월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결과치가 언제 나오냐면 1992년 7월에 실업률이 7.2%까지 찍어버려요. 특정 한 시점이 아니라고요. 몇 년이 걸린다고. 2년 이런 식으로 걸린다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거의 다 그냥 명명을 하는 것 뿐인 거지. (1990년 8월)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는 이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야기했고 그 결과 1992년 7월 실업률이 7.2%까지 치솟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거 1980년대 후반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 하락으로 여기 잘 들어보세요.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고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과열되면서 거품 경제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부터 일본 정부가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버블 경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좀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책을 올바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1990년부터 그냥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1990년부터 일본 정부가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금리 인상시키면서 거품에 대한 실제적인 그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 써있죠. 자산 가치 하락,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최근에 겪으셨잖아. 나스닥이 왜 폭락했어요? 나스닥이 폭락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고용보고서 문제가 있었고요. 고용보고서 문제가 뭐예요? 경기 침체잖아요. 실업률. 거기다가 엔켈이 일본에서 최근에 금리 인상했잖아요. 그것도 2차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산을 청산하잖아요. 그러면 자산 청산하게 되면 자산 가격 하락이죠. 뭐. 자산 가격 하락,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되면서 이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켰다. 근데 희한하게 그 엔케리 지금 청산 일본에서 금리 인상 그것도 또 요번에 또 발표했잖아. 일본에서 뭐 중앙은행 총재인가? 그분이 이제 앞으로도 일본 금리 더 인상할 거라고. 물론 이제 그게 요번에도 똑같이 적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 일본에서 금리 인상해가지고 경제가 붕괴돼요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늘상 찾아오는 것은 경제 위기예요. 그게 핵심인 거지. 그게 핵심인 거지. 소소하게 뭐가 원인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가 결과를 명명을 하는 것뿐인 거고 종합적으로 다 터진 거지. 이곳저곳 저곳 터지니까 그게 크게 팡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 아시겠죠? 또 지수가 폭락하고 나서 그제서야 경기 침체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러지 마시고 내가 뭐 전세 사기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마시고 항상 당하고 나면 그제서야 느껴. 그 오늘은 뭐 특별하게 이거는 이제 섹터 시황인데요. 그냥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슈 오늘은 특별한 거 없었어요. 다만 이제 좀 다른 건 있었죠. 어제 그 중동 전쟁 이슈로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그렇진 않았죠. 오히려 이제 단 하루짜리 이슈로 이렇게 꺼지면서 그냥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로 해서 움직인 건데 그래서 AI 반도체가 살짝 올라가긴 했죠.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단 하루짜리 이슈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부동산은 뭐 이거 봐. 그러니까 부동산도 조심하세요. 예? 자산 가치 하락. 예, 경기 침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잖아. 부동산 조심해서 접근하시라고. 경기 침체가 오는데 올라가겠습니까? 부동산 가격? 당연히 부동산 가격 빠지겠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챙겨 보세요. 저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적기는 2026년 중반기라고 봅니다. 왜? 금리 인하는 그 시기가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하해가지고 실업률이 정점이 되는 시기는 통상적으로 2년 정도 걸려요. 요번에도 똑같진 않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2년 잡아놓은 거예요. 저는 한 2년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왜냐면 요번이 너무 길었어요. 어떤 게 길었는지 아세요? 2년물과 10년물의 그 역전금리 현상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길었어요. 거기다가 요번에 그 글로벌 경제가 최대 호황이었어요. 호황. 한국만 호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미국 경제 호황이었고 대만 경제 호황이었고 인도 경제 호황이었고
그게 호황일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인상 자체가 이거 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 긴축 정책이란 게 금리 인상이잖아. 긴축 정책을 편다는 것은 호황이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펴는 거예요. 금리는 아무나 못 올려. 한국이 금리 올렸어요? 3.5%인가요? 거기까지 올리다가 더 이상 못 올리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올리는데 유럽 심지어 유럽조차도 올라왔는데 올리는데 호황인 나라만 금리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양적 완화하는 거죠. 유동성 확대하는 거잖아. 유동성 확대한다는 것은 불황인 거야. 뭐 이거 자명한 사실인데 이거 갖다 뭐 심각하게 우리가 논의할 영역은 아니지. 이미 검증되어 있는 이야기 갖다가 무슨 여기다가 무슨 토론을 하고 있어. 토론을 하고 있고 무슨 깊은 고민을 하고 있어. 즉 경제는 토론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정치판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페드에서는 이미 이제 양적 완화로 전환을 했죠. 대차대표. 그리고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플래그 패턴 요거 말씀드렸고 경제 위험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갖다 놨어요. 위험 관리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2년 동안 투자 안 하실래요? 투자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 2년 동안 이런 일이 발생할 건데 2년 동안 이런 일이 발생할 적에 투자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투자자가 뭐 투자 안 하겠습니까? 워렌 버핏도 지금 투자하시는데. 당연히 투자자는 어떤 상황이 오던 간에 투자를 해야죠. 다만 매매법을 바꾸셔야죠. 상승장은 아니잖아. 지금은 당연히 하락장 매매법으로 바꾸셔야지. 가치 투자로 바꾸셔야지. 살아남으시려고 한다면은. 하락장이면 하락장답게 투자하셔야지. 하락장인데 상승장 매매법으로 투자하고 있으면 당연히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야. 이걸 빨리 준비하시라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하락장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준비 안 하시면 결국에는 당하는 건 본인 자신이지 뭐. 또 그러실 거지. 또 지서 폭락하고 나서 그제서 경기 침체 왔어요. 그러실 거지. 전세 사기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뭐 부동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실 거지. 항상 그렇지. 당하고 나서.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잖아.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If you are smart, you are going to make a lot of money without borrowing. 여러분들 똑똑하시잖아요. 똑똑하시면 빚 내지 않고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특히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빚 내서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능력을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똑똑하시다고 한다면 나 똑똑해. 나 똑똑하다면 빚 내지 마세요. 특히 이제 그 주식은 빚내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은 빚내서 투자할 때가 있어요.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활용해요? 여기서 활용하세요. 부동산 가격 폭락했을 때 쭉쭉 하세요. 여기서 이때 이제 레버리지 활용하셔서 하실 필요 있죠. 근데 주식은 아니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잉여 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다른 것도 더 보면 봐야 되는데 뭐 특별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코인 쪽은
근데 안 좋지 뭐. 뭐 빠졌죠. 근데 이게 뭐 박스권이라서 뭐 빠졌다 안 빠졌다 이걸 떠들어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 오이씨. 꾸준하게 올라가고. 한국은 처참하죠. 한국은 또 어제도 좀 약간 빠졌죠. 그래서 한국은 뭐 나중에 한번 근데 한국은 뭐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안 좋아서 이야기할 게 좀 참. 근데 요거는 저거거든요. 투자 심리 지수인데요. 좀 많이 올라왔어요. 투자 심리 지수가. 여기서 이제 극도의 공포, 예전에 극도의 공포까지 떨어졌잖아요. 나스닥 폭락했을 때. 근데 그러다 피어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뉴트럴. 거의 이제 그리드까지 올라오네요. 만약에 요번에 그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팡 올라가게 되면 욕심, 욕망,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그래도 중립에서 약간 더 올라오긴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다시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꺾이긴 하겠죠. 항상 이제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지금 진행해 볼까요? 네, 어떻게 여러분들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돈같이 TV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여기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로도 지금일 때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치 투자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굳이 상승장일 때 가치 투자를 경험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일 때가 가치 투자를 경험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네.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가치 투자는 열혈 가치 멤버로 등업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방송은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고수익을 냈죠. 그리고 또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요 제가 가치 투자 프레임워크를 운영할 때 요거는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죠. 이제 멤버십 방송은 이제 여기 비용 관리. 실제적으로 이제 종목에다 투자를 하니까 매수 매도 투자고 운영.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수익을 내는 관점에서 접근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8시 45분에는 네, 멤버십 생방송을 진행할게요. 열흘같이.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전 방송 진행할까요? 증권 시황 방송. 네, 여러분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